자, 오늘부터 개념지식 특강 저희들 경제학 편을 이제 2달 동안 할 거예요. 2달 동안 할 건데, 자, 앞으로 수업 어떻게 할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마 경제학 전공자가 있는 건 아니죠? 전공 뭐야? 또 뭐야? 또? 또? 어? 경제학은 아니고 또?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 강의는 이제 말 그대로 경제학 지식이 전혀 없다. 이제 조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첫 파트는 크게 3개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마 다음 시간까지는 경제학의 이제 기초 개념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전제를 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좀 내용이 지루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아는 얘기를 뻔히 아는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1회 하고 2회 한 중반쯤까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바로 이제 경제 사상사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주류 경제학, 그 다음에 비주류 경제학. 근데 초점을 어디에 맞출 거냐면, 일단은 주류 경제학도 많이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케인즈 경제학에 좀 많이 맞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 경제학은 뭐 사실 포스트 케인지언들도 있고 뉴 케인지안도 있고 네오 케인지안들도 있고, 근데 여기에 중요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요즘 시험 추세로 보면 리트에서는 많이 나오는 게 제도 경제학,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 제도학파 경제학자들이 2갈래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제도학파, 뭐 신제도학파. 근데 신제도학파 경제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사실 누구냐면 코즈 같은 사람인데, 벌써 나왔죠. 리트 시험에 벌써 코즈의 정리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우리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그런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느냐. 거기서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이스털리 같은 제도학자들도 나왔고,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왔냐면 제도 가는 곡선 모델이라는 게 나왔어요. 시장하고 국가하고 얼만큼 개입하는 게 좋냐. 그러니까 작년 정도를 제하고요, 좀 심하게 연달아 3년 동안 거의 여기서 나왔거든요. 제도학파에서. 그래서 오히려 출장률이 좀 없어 보여요. 너무 최근에 여기서 나왔으니까. 사실 그 전에는 뭐가 나왔냐면 이 행동경제학이라는 게 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동경제학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 거죠? 이제 심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 어떤 서브로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게임이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경제학에서의 게임이론도 꽤 중요한데 정작 또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게임이론이 저희 언어에서는 최소한 그렇다 이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뭐 신호 발송하고 선별 뭐 그런 걸로 해서 간단하게 한번 나온 적은 있는데, 본격적으로 게임이론 나왔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점을 저희들이 좀 어디에 맞출 거냐면 요 케인즈 열심히 공부를 할 거고, 그다음에 요 게임이론 조금 열심히 공부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쪽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질 거예요. 상대적으로 제도학하고 행동경제학은 조금 비중을 많이 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제학도 경제학이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그 리트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제확률이 좀 높은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춰야겠죠,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한 건데요. 여기는 이제 토픽별로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토픽별로 그 저희들 개념식 특강 경제학편이 될 텐데, 사실 여기 토픽이라고는 돼 있지만 거의 금융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물론 이 기초개념 공부할 때도 뭘 할 거냐면 저희들이 환율 이런 걸 공부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교재 받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교재 뒷부분에 보시면 뭐 있죠? 뭐 옵션 계약,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유동화 증권, 그래서 뭐 MBS나 ABS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거래되는지, 그 다음에 또 환율, 외환 시장에서의 뭐 환율 거래, 아니면 그러니까 주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사적인데 아직 리트에는 나오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이 책이 내용으로 보면 일반 경제학 책보다는 훨씬 더 얇지만 이 안에 거시도 들어있고 미시도 들어있고 뭐 재정학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금융도 들어있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 이제 좀 오늘 해야 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첫 번째 시간인데 당연히 첫날이니까 수요 뭐 이런 것부터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 곡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곡선. 처음에는 그 경제 주체가 재화를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죠. 욕구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에 구입하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욕구라는 말이 좀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리고 특정 상품을 사려는 의사와 구매력을 갖춘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욕구만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물건을 실제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의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갖춘 경우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수요 중에서도 특히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유효 수요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이 유효 수요의 반대말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재 수요라는 말이 있다. 사실은 이제 경제학에서는 잠재 수요보다는 뭐가 항상 중요하냐면 이 유효 수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효 수요 저희들이 케인즈라는 사람 얘기를 할 텐데 이 케인즈라는 사람이 일반 이론이라는 책 쓰거든요. 근데 일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유효 수요를 끌어올리는 방법. 이제 이거에 관해서 국가가 어떻게 재정 정책을 펼치고 어떻게 유효 수요가 올라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 수요자고요. 원칙적으로 당연히 수요하고 수요량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수요량은 말 그대로 이 수요라는 거는 내가 의사의 측면이 좀 강하죠. 사려고 한다. 내가 구매력을 갖춘 상태에서 사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요량이라는 거는 실제로 가격이 움직였을 때 이거는 의사의 측면이라면 이건 구체적 수량의 측면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결정 요인 좀 잘 기억을 하실게요. 결정 요인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요인과 다른 요인을 조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 가격에 따라서 수요가 움직이거든요. 가격에 따라서 수요가 움직이는데 가격에 따라서 수요가 움직일 경우에는 수요 곡선상에서 움직이게 되고요. 가격 이외에 다른 요소 때문에 수요가 움직일 때는 저희들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수요 그래프나 공급 곡선 그 자체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기초적인 거라 다 아시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수요 곡선을 그려볼게요. 항상 이쪽에는 이렇게 프라이스가 놓이게 되고요. 이쪽에는 거래량이나 생산량 같은 이제 퀀티티가 놓이게 되는데 수요 곡선은 이제 이렇게 보통 생기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 상에서 가격이 예서 여기 P1 지점에 가격이 있다. 그랬을 때 P1 지점에서 만나는 게 Q1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P2로 이렇게 떨어진다. 가격이 P2로 이만큼 떨어졌다. 그랬을 때 만나는 점을 찾아보면 여기 이제 뭐가 될까요? 이렇게 Q2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격에 따라서 수요가 어떻게 움직인 거죠? 첫 번째 점에서 두 번째 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보통 수요 법칙, 공급 법칙에서의 이제 수요의 움직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격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리지 않고 어떻게도 그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어요. 수요 곡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 아까랑 똑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격이 P1일 때 그 수요가 Q1이었다고 한번 생각하면